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200호 경남 도내 고용위기지역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고장,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올봄과 가을에 일선도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2번 갔다 왔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보니까 그 현장이 좀 힘든 건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농촌에는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농촌에 가보면 들녘에는 우리 국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일손도끼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동안에 8개 대학에서 지금 참여 의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내년 봄부터 이렇게 투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 거기에 드는 이제 상해보험 관련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은 농협과 우리 도가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손도끼는 집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내년에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내년에 지금 한 3억 원 규모로 해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걸 우리 도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국장님, 농번기 도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코로나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최근 일주일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자만이 영농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완료자에 대해서는 또 출국 시나 범칙금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PCR 검사가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이렇게 검사한다는 것을 지속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좀 기관 단체, 그다음에 또 들어가 모의를 적극 추진해서 일손도끼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작목 중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심한 사구 농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사구 재배 현황과 서리 냉해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최근 3년간 이제 피해 현황을 보면은 한 19.2헥타가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피해 복구비로 우리가 336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8, 19, 20년 3년간 연속 이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 재보험에 품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19년도, 20년도에 이 시범 장목으로 좀 넣어달라고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구 냉해 피해에 따른 보험 품목 추가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그간의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도정질문과 다음 주에 담소해산 심의를 마치고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살구 품목이 시범 장목으로 우선 선정이 돼서 시범 장목을 거쳐서 재해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살구 재해보험 품목 추가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 경감제 약재를 지원하는 또 사업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타이팩 해가지고 또 바닥에 토양의 온도를 좀 높여서 가수가 좀 냉해에 견뎌낼 수 있는 또 타이팩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아무튼 또 다른 다양한 사업으로 우선 피해 예방이나 피해 지원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한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한대행님 그 후로 경남도의 채무 건전성과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하겠습니다. 경남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전체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 정간 채무액을 훨씬 능가하는 정간 그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비를 따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의 출원기관과 각종 센터가 급격히 늘어난 사유와 공무원이 2017년 대비 43%나 급증한 데 따른 개선책이 있습니까? 과거의 경상남도와 지금의 경상남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런 광역자치단체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나 아니냐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채무 비율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고 전국에서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서 현장 공무원, 특히 우리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린 부분들인데 그게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안 맞고요.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따라가기 시 공무원 정원은 도민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근한대행님의 견해와 향후 경남도의 건전재정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들을 하자라는 게 기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한 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세태적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가폭을 최소화하거나 하는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여 살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 단위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시 단위는 시군 단위는 시군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해 규모가 조금 더 이렇게 시군에서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인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합 119 지역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죠? 예, 방문했습니다. 그 현황과 소방력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합 지역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창녕 지역의 대합과 성산면 두 개 면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한 5,400명이 조금 넘고요. 저희 소방 대상물은 1,8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출동은 481건으로 어느 정도 고정된 수요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합 지역대에 있는 소방력은 원래 정원이 12명인데 각종 현장의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5명으로 펌프차 한 대하고 구급차 한 대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합 119 지역대가 늘어나는 소방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센터로 한 단계 성격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합 성상면 산업단지 조성 및 또 인구 증가 등 소방 수요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소방청에 대합 119 지역대를 센터로 승인 요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서 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대합 119 지역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상남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에 설계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설계 공모 당선 업체를 선정해서 22년 7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또 8월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요. 2023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현황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현황은 경남교육청 직속도서관 3개, 지역교육청 소속 24개, 총 2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5개의 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개최 또는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2월에 개최해서 내년도 도서관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27개 도서관 중 20개 도서관이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사후 약방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직무를 소홀해도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가 다음해의 도서관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년 11월 또는 12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회의만 회의가 아니고 서면회의도 회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 적극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기능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주민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독서 정책들을 정비하고 보완해서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소규모 학교라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규모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통폐합 정책과 병행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우수 사례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및 2개 학교 간 합동 교차 수업과 행정 업무 통합 운영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어촌 지역에 이런 학교 통합 운영 학교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 정책 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그간 준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쭉 이미 20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돌봄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돌봄이 통상 돌봄과 방과 후가 오후 5시 또는 5시 30분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해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맞벌이 부부와 같은 학부모가 퇴근하고 시장 보고 아이를 챙기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봄의 시간을 7시로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저조한 교육 현장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접종을 권장하는 쪽으로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강요를 하거나 적극적인 권장이 이렇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당국과 우리 교육청이 의견을 잘 모아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산업화를 선도해 번영된 오늘을 창조해낸 자랑스러운 민주성지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현재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 현재 27개 맞나요? 직속기관의 숫자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직속기관의 숫자를 예, 직속기관. 말씀하셨습니까? 분원을 포함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속기관은 분원을 뺀 본원의 숫자로 치면 11개입니다. 왜 이렇게 직속기관이 폭증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치된 인원이 많은 곳은 4명, 적은 곳은 2명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관의 역할이나 그 기관의 어떤 그 인력과 예산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크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들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신축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시설 개선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 학생들의 집단 수련 시설 이런 쪽이 더더욱 노후도가 높다는 것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관, 이런 시설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로교육원은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간접 경험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현재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진로교육원은 대체로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소방관도 체험해보고 의사도 체험해보고 하는 이런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체험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특기나 이런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오면서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것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그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투입하면 그런 어떤 단순한 체험보다는 훨씬 어떤 그 적확도가 높은 아이의 개별성을, 잠재력을 저희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들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것을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교육감님,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임금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요. 영양교사에 비해서 공무직 영양사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비의 차별이 심하니까 영양사들에게 영양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서 우리에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제가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맞나?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말이죠. 거기에서 인정하시느냐고요. 아니, 학령 그것만 인구가 답변해 주세요. 줄어드는 거 하고 예. 인건비 인상 폭이 높아지는 거 하고를 같이 그거를 견주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들도 적게 뽑아야 한다고 기재부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지금 좀 더 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 사비의 현황은 어떠하며 왜 그렇게 시설 사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노후 건물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그 그린 스마트 학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모순점을 잘 찾아서 단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민간 위탁이나 지방 보조금의 지급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가급적 최소한의 목적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인정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예. 같은 기간 동안 지방 보조금 역시 43억에서 61억으로 18억에 증가해 4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를 더한 총액 역시 50억 6천만에서 82억 6천만 원으로 약 32억 증가해서 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감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이라도 그 어떤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저희들은 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 사업 자체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이런 일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거 하고가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이런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저희들은 이것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죠? 경상남도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그리고 지금 이 전산 정보가 워낙 많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전산 정보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하는 곳이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 등에는 37억여 원이나 편성되어 연구원 본연의 기능보다 사업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편성의
균형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를 인정하시는지요? 정보 쪽의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지난해에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반성폭력 학교 문화 조성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의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보수단체는 무엇을 뜻하시는 것일까요? 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구 설문 문항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문항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13년 7월 교육감 취임 이후 2명의 교육정보원장님이 부임하셨는데 두 분은 누구시며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받으셔서 원장으로 임명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으로 바꾸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황선준 박사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웨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웨덴의 대학에서 또 국가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하시다가 우리 공모에 응해서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되신 분으로서 저는 물론 그분을 선임하는 과정에는 심사위원회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심사위원회는 아마 북유럽 교육 흔히 우리가 영미식 교육의 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유럽 교육을 오래 경험한 분으로서 이분이 가지는 생각을 우리 경남교육에 한번 녹여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연구원장으로 오신 분이 이영주 씨입니다. 이영주 선생님은 정교조 활동을 물론 오래 하셨고 교장을 4년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평교사로서 교육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입장 또 지금까지 경상남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저는 물론 이 부분도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결국 우수한 교육연구사들을 선발해 놓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분들에 의해 결정될 것 같은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모든 부분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나 연구 역량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의 그 인격을 패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 안 합니까? 저는 그것이 이념적인 전체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념적인 지금 이제 자료가 지금 40%가 한 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아니 의원님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념적인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교육감께서는 현재 연구원이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해 어떤 연구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5년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력 신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성적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학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저는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연구정보원도 부합해서 함께 연구하고 애써왔던 부분은 저희들은 공으로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는 도외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이념적 교육 과제를 연구해서
교육청에 전달하면 그것이 다시 정책으로 현실화되어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경남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우려서 가슴이 답답한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답하십시오. 예. 어떤 학력이나 우리 학생들의 그 미래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문제라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 경계를 벗어나서 타 시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하고는 별도로 운반비도 과도하게 소요되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그 불법이나 방치 폐기물 발생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활 폐기물만 한정해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사업장 폐기물의 영업구역이 전국화되었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지역이 반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확충이 지연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편중 등의 안정적인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례됩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죠. 도내에서 최근 폐기물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건은 이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되었고 나머지 8건은 이제 불허가 또는 자진 취하된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외롭고 고달픈 싸움을 하는 것은 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국장님, 지역별로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지난 6월 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도 이 법에 포함시켜서 주민 참여와 주민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사업장 폐기물도 영업구역을 제한해서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비도시 지역으로 편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죠. 예.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공공폐자원이란 말은 이제 주로 이제 방치 폐기물이나 부적정 처리 폐기물, 재난 폐기물 등을 말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 등은 아닙니다. 현재 그 환경부 입장은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배출자한테 있고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은 사적 영역으로 공공처리 시 국비 지원이 이제 불가능하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에 한해서만 이제 국가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중에서 경남도가 관할하는 사업장이 있죠. 예. 그 기준은 또 어떤 것이며 몇 개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대기 배출 사업장을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분리를 하는데 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큰 1에서 3종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함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점검 주기는 또 어떻고 그러면 그 결과 함안군과의 공유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라서 우수, 일반, 중점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연 1회에서 4회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도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함안군에서 관련 자료 요청 시에는 점검 내역과 점검 결과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전두환 씨 사망과 함께 합천군과 경남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합천군이 전두환이라는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합천군이나 또 일반 그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씩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찬반이나 이런 게 그 좀 뭐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 그 절차를 그 변경 절차라든지 뭐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그 전씨 사망한 후에 서울 보신각에서 보수단체가 분향소를 차렸다가 종로구청이 철거한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그 인터넷 지면으로 봤습니다. 보신각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종로구청에서 약 2시간 만에 그 철거한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공원에서도 합천에 있는 일회공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합천구는 종로구와는 대응이 달랐습니다. 합천구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향소에 형식적인 철거 명령을 내려놓고 거기에 합천군수가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부분도 그 신문 기사로 해서 그 보신각의 그 분향소 철거 뉴스와 함께 거의 뭐 같이 났기 때문에 그걸 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합천군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제 그 합천군도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기 종로구청에서는 대집행 절차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철거를 한 상태고, 그다음 합천군에서는 조금 그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문을 다시 재발송하면서 이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개고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거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전두환 씨의 사망과 함께 합천군과 경남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도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도는 앞으로 도민으로서 어디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놓일 겁니다. 합천군의 이런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디 한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도에서도 이제 합천군에서 이런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떤 그 변경 절차를 거친다면은 우리 도에서도 신속하고 또 빠르게 그 조치를 해서 중앙 그 진행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관련해서 뭐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행님 생각에.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일회공원이 아닌 다른 여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과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합천군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기회에 전두환 씨가 공인이 된 이 기회에 이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법령상으로 어쨌든 그 시군의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해서 이제 도로 올려야 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수단이 있을지는 참 딱히 제가 떠오르지를 않고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1980년도 청량법부터 해서 관련 역사들을 쭉 다 뒤져봤는데도 딱히 이 정치적인 해결을 말씀하시는데 저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답은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동양의 나폴리 미안과 애항의 도시 통영 출신 강건식 의원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있죠. 예. 그거를 선행으로 할 것인지 그리 해야 토양 오염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봤을 때 좀 그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개발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 제대로 추진, 속도감 있게 추진, 도시 재생 롤 모델을 강조했지만은 가시적으로 사실 진행된 게 지금 하나도 없다니 그렇죠? 해조 순서의 외곽 지역, 그 세태 지역에 있던 그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해조 순서 그 부지가 어느 정도 그 토양 정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학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됐는데 그 신화조 순소 그 조순소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지금 계획된 기간 내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예상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이제 토양 오염 정화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그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어떤 그 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국장님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토양 오염 기준 적용 지역 구분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제 그 토양 그 오염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지역이라 그러면은 뭐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그 주거용으로서는 이런 쪽에 가까운 쪽이고요. 2지역은 임야, 영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지역은 공장용, 그다음 주차장, 주유소용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적에 그 기준이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토양 오염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폐조순소 부지가 장기간 그 조순소로서 이용됨을 해가지고 조순소에서 그 사용하던 여러 가지 항물질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토양 속이나 이렇게 그 침투를 함을 해가지고 이런 그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의 그 오염이 그 토양 오염이 된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염 정화 작업에 뜨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됩니까? 그 토양 오염 그 정화에 들 걸로 예상되는 게 그 LH에서 그 자기들이 그 공고를 하면서 약 2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을 떠 안으면서 정화 비용이 224억 원을 떼고 나면 60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조선소 부지를 매입할 때 이제 가격으로 833억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산업용지, 공장용지로 봤을 때 이제 그 감정을 그 토양 정화 비용을 계산하니까 약 224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 금액을 공제를 하면서 LH가 토양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그 부지 정산을 그 가격 정산을 하고 부지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1,00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추정하는 걸로 약 260억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했을 때 그 지역별 구분을 했을 때 260억 정도 드는데 저기에 전 지역을 1지역 수준으로 그 정화를 한다 그러면은 약 20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추가 소요되는 게 260억에서 한 200억이 추가돼 200억 정도 추가 그 소요되는 걸로 그 LH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기에 민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이제 통영시가 가장급에서 2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 LH도 1명, 그다음 통영상공회의소 1명, 그다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1명, 통영시의회에서도 또 한 분이 나오시고 경남시민환경연구소 1명,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관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활동을 보면은 이제 토양 그 정밀 조사의 그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 그 토양 정밀 조사 보고서 검토, 또 토양 정화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 토양 정화 계획서를 검토하는 이런 그 정화 과정에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구성되어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도에서는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좀 통영시와 LH 그다음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둘을 좀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협의회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민간 협의회 내에서 일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 지역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하자는 위원들이 있고 또 일부 위원들은 1지역 수준에 해당하는 그 수준으로 토양 정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원분들이 그 난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면은 그 협의를 원만하게 그 협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단일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LH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LH에서 처음 먼저 토양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공고를 했을 적에 약 2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4월 고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2차 변경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 19일 날 여기에 대해서 그 19일 날? 예, 11월 19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해서 이제 의견 나왔던 걸 이제 이런 좀 조치 계획을 반영을 해라 어떻게 그걸 보고 통영시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음 변경 절차, 구속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협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기존 도시재생 종합 구상도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당초에 저층이나 저밀도로 했던 캠프 마련 여기 이제 기존 도시개발 중심에서 이제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해서 본평주가 이제 도시재생이 활성화 계획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좀 30층의 주상복합이라든지 또 가다한 상업시설 용지 이런 걸 반영해 당초 우리가 저기서도 계획했던 1, 2선대라든지 골레야 크레인 또 조선소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거에 좀 추진하기에 약간 부적합한 그런 토지 이용계획에 좀 제외됐습니다. 재생 사업의 첫 단추인 토양 오염 정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단일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도 또 있고, 그 다음 LH에서는 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런 게 먼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오염 정화 사업 주체인 LH는 왜 정화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수준에서 토양 오염 정화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단일안을 또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어떤 1, 2, 3지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게 확정이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재생 계획의 토지 이용은 필수 사항이 아닌 참고용으로 구상인데 도시 재생 3차 변경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해가는 경남도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최대한 시간을 땡긴다든지 뭐 절차를 간소한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활성화 계획 자체가 이게 흔들어졌는데 전혀 그게 변경 없이 간다는 게 상당히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 경남도 도시계획개발계획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이게? 그 부분은 그 재정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 상업 지역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주거 지역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돼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